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20대 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희 엄마와 둘이서 생활을 했었죠. 형제가 있었다면 부담이 좀 줄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외동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외동딸이라서 좋았죠. 예쁨도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많이 달라지더군요. 저는 형제가 없어서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힘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다 줄였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병원도 다녀보고 노력한 끝에 결혼하고 5년 후에 첫 아이를 낳게 되었죠. 다행히 아들이었어요. 첫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둘째를 낳으라고 하셨어요. 아들 하나 낳았으니 이제 하나 더 낳아야 한다고, 아들이 둘은 있어야지, 나는 너처럼 외롭게 손주 키울 생각 없다고 하셨죠. 첫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한 명 더 낳으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시어머니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함께 또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둘째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건강상 어려운 부분이니 시어머니도 포기하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구박이 심해졌어요. 다행히 첫 아이가 아들이니까 망정이지, 딸이었으면 대가 끊길 뻔했네. 아들이 둘은 있어야 하는데 너는 뭘 했길래 몸 상태가 안 좋냐며, 가정 환경을 봐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범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허락했지만 이럴 줄 알았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뿐인 손주에게 엄청난 애정을 쏟으셨죠. 예전에도 손주는 예뻐하셨지만 더 이상 손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더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거의 매일 오셔서 어떤 걸 해먹었는지 확인하시고 청소 상태나 집안 살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그때 저는 본인 아들과 손주를 잘 케어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죄인도 아닌데 두 손 모아 시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어머니의 잔소리를 온몸으로 받았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있던 일이라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어머니께 뭐라고 하더라고요. 현관문에서 아들이 맞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나가, 라며 그 작은 손으로 어머니를 밀고 있는데 저보다 더 당황한 건 시어머니였죠. 본인이 그렇게나 아끼는 손주가 그랬으니까요. 아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던 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머니가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니 아들이 제 앞에 서서 어머니께 화를 내더라고요. 순간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혼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울어버렸어요. 사실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제 앞을 막아서 목소리를 내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덜컥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손주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까지 닫으시며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애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손주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 에휴,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셨어요. 손주가 하는 말이다 보니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셨나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시켜서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할머니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저는 2일 내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놀라서 엄마와 함께 다른 병원들을 다녔는데 다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이 가난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랑 저랑 같이 돈을 벌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가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곤 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간병인을 따로 붙이기에는 부담이 됐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서 간병인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바빠? 우리 엄마 결국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아. 엄마께 나오는 돈으로 해보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당신이 좀 보태줄 수 있어?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 내가 알바라도 해서 조금씩 갚을게. 우선 엄마 치료하게 먼저 도와줘. 전화하자마자 돈 이야기였죠. 우선 일하는 중이니까.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나도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그 정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친정엄마 상태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묻지도 않고 일하는 시간에 전화해서 귀찮다는 듯한 남편 목소리가 거슬렸지만 아쉬운 건 저여서 따로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른 돈 나올 구석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남편이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씩씩대며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며 물어보셨어요. 내가 아까 아들하고 통화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말이다. 너가 친정엄마 아프다고 돈 필요하다고 했니? 무슨 1,000만 원이나 필요하다니 그 돈이 어딨어? 그 정도면 살 가망이 없는 거 아니니?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니 간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돈을 못 빌려주면 제가 예전처럼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슨 네가 친정엄마 병간호를 하니? 그럼 내 아들은, 내 손주 밥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네 도움이 필요할 정도라니? 아니 요양사 부르면 되는 거지. 그 돈도 없으면 대체 얼마나 살림을 흥청망청 쓰셨길래 그 정도 돈도 없으시다는 거니? 에휴, 이렇게 자식 손 빌려서 더 살고 싶을까?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가 차서 더 이상 상종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내 앞에서 개가 짖는데 거기다 대고 대화를 해봐야 무슨 말이 통할까?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어차피 돈 못 주시는 거면 들을 말 없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랑 아들 챙기느라 우리 엄마 어떻게 사는지도 못 들여다봤는데 지금이라도 친정엄마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밥이야 아침에 놓고 가면 그만이고 그것도 혼자 못 챙겨 먹을 거면 굶어야죠. 저는 엄마 병간호하러 가야겠네요. 그렇게 저희 싸움은 제가 직접 간병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났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본인이 우선 갖고 있는 돈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단돈 200만 원일 뿐이지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받은 그 200만 원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 병간호를 시작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1박을 하게 되는 날들도 생겼고 엄마의 경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할 때는 정신이 팔려서 다른 일을 하다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엄마가 잠든 모습을 보면 저는 집에 와서 집 청소를 하고 먹을 거리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반찬 좀 만들어서 넣어놓는 등의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거의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날도 엄마 치료 후 잠드시는 것을 보고 오전 11시 정도에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반찬이나 국을 다 먹었길래 찬거리도 좀 사와서 요리하고 있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요즘 어머니는 어떠시다니?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그걸 우리 아들이 다 대고 있으니 내가 건강해 봐야 뭐해. 돈은 따로 나가는데 에휴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구나.
의사는 뭐라 하디? 간병은 언제까지 할 거야? 사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토 하나 안 달고 그대로 했었겠지만 매일 야위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파서 외동딸인 제가 간병하는 건데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죠. 어머니도 나중에 아프시게 될 때 애기 아빠가 모른 척하면서 병원에다만 모셔놓으면 싫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챙길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 말하는 거 봐라. 나 아프면 그냥 요양원에 넣겠다는 거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왜 내 간병을 해? 네가 해야지. 친정엄마가 아프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리고 간병을 하고 싶으면 우리 아들이랑 손주 아침 다 챙겨놓고 집 정리하고 갔다가 둘 다 집에 오기 전에 밥 준비하고 그래야지. 계속 네 맘대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야.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 할 말만 하시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다시 친정엄마 간호를 하러 갔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시어머니는 계속 화가 쌓이는 상태였어요. 사실 화가 쌓이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땐 저는 친정엄마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약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돌아가시니 못 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외동딸이다 보니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저 혼자 장례를 치렀죠. 엄마 가시는 길이 편하시도록 비싼 건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장례를 진행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 다 가져오라 하시더군요. 이번에 너희 엄마 부의금 얼마나 나왔냐? 쓴 돈이 그렇게나 많은데 너는 부의금 받은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니? 장례식장 가보니까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던데 드린 돈의 반은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네가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갖고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아범한테도 200만 원도 보내달라고 했더구나. 얌체같이 지 남편한테 몰래 돈 달라고 하고 긴 말 할 거 없고 당장 돈 갚아라. 어머니, 제가 당장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요? 지금이라도 일하면서 조금씩 갚을게요. 그리고 부의금 들어온 것도 드릴게요. 200만 원은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보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준 거예요. 듣기 싫다. 그래도 어쨌든 아범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니까. 다 갚아라. 200만 원은 안 갚겠다는 거야. 뭐야? 내가 아주 벼르고 있어서 친정엄마도 없으니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네가 쓴 돈 다 갚아라. 그때 한편으론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오랜 기간 살다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저것 하느라 병원비가 적지 않게 나왔거든요. 저희 엄마가 누굴 만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부의금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살던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드리려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병원비로 2천만 원 조금 넘게 썼으니 그 집을 내놓으면 바로 갚겠다 생각이 들었죠. 친정엄마를 보낸 지 얼마 안 됐지만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엄마 병원비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그런데 나이도 적지 않고 여태까지 일을 안 했어서 쉽게 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못 구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보기에 탐탁치 않았나 봐요.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보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돈 빌려갈 때 당당함은 어디로 갔냐? 친정엄마 엄마 친정엄마 하더니 아주 꼴 좋구나. 이럴 거면 뭐 그렇게 뻣뻣하게 굴었어. 계속 네 마음대로 살 줄 알았냐? 그나마 니네 엄마가 6개월 정도 살다 가서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너는 집에서 내쫓겼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니네 엄마라고 한 말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맞받아쳤어요. 니네 엄마라뇨? 제가 어머니가 매번 구박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참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하시는데 돈 갚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빌린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빌린 돈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랑 남편이랑 부부기 때문에 제가 꼭 줘야 되는 돈도 아니에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주 뚫린 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너 그 돈 다 갚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집 빨리 팔고 싹 다 갖고 들어와. 우리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어머님 집이에요. 저랑 애기 아빠가 사는 집이고 어머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나가셔야죠. 이제 저도 할 만큼 했고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못 참아요. 이번엔 저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대더니 어머니도 당황하셨나봐요. 하지만 역시 어머니는 저보다 한 수 위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죽는 소리를 하셨어요. 제 편이라고는 들어준 적 없는 사람이라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나랑 산 세월이 있는데 어머님 말만 듣고 정말 날 내쫓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나더라고요. 남편의 집에 오니 어머님 기세는 더 강해지셨어요. 어머니가 난리치는 모습을 남편은 보기만 했죠. 급기야 어머니는 저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어요. 내가 너 친정엄마 간병한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아범이랑 손주는 신경도 쓰지 않고 지 엄마만 챙기더니 내가 뭐라고 하니 눈 뒤집혀서 이제는 돈을 안 갚는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내 아들 돈이지 그게 무슨 네 돈이야. 돈 안 갚을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가 신경도 안 쓴 아범이랑 내 손주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다시는 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 짐을 갖고 오다니 저를 현관문 쪽으로 밀어버리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제 편은 될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관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자신은 있었지만 제가 힘들게 낳아서 키운 우리 아들을 안 보고 살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 심정을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항상 손주 옆에 딱 붙으셔서는 제가 얼씬도 못하게 막아서기 일쑤였죠. 아들도 그런 할머니가 무서운지 방 안에 들어가 나오려 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모든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갈수록 더 상식을 벗어나게 행동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예전과 달리 툭툭 대드니까 더 그렇게 하신 듯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 스스로도 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소리에 정신 뺏기지 말고 일단 남편과 먼저 확실하게 이야기하자 생각했죠. 그날도 제가 집에 데려가려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있던 어머님이 쏜살같이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으시더군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라고 했지. 너 저번에 그랬을 때 그냥 내쫓아 버렸어야 했어. 내가 마음이 약해서 한 번 넘어가 주니 아주 시어미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악을 쓰고 말이야.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이 또 여길 기어 들어와 시어머님은 계속 저한테 소리치면서 저를 밀치시는데 그때도 남편은 그냥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도 말릴 생각도 하나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지 남편은 그때 식탁에 앉아 식사 중이었는데 제가 오는 모습을 한번 쓱 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마주 하더라고요. 남편인 저에게 등을 돌리자 저도 힘이 빠져버렸고 그 틈을 타고 시어머니가 매몰차게 소리치시는데 제가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밖으로 쫓기게 되었어요. 이때가 가을 들어서기 전 늦여름이었어요. 여름이긴 했지만 저녁부터 쌀쌀해지면서 새벽은 찬 공기가 가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꼬박 하루 문 밖에서 벌벌 떨며 있었어요. 당장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현관 앞에서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는데 등교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아들 미안해. 할머니가 아파서 엄마가 아들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줬었는데 또 이렇게 못난 꼴을 보이네. 참 엄마 자격 없지. 미안해. 우리 아들이 엄마 같은 사람한테 잘하느라 고생이 많네. 지금 학교 가는 거야. 오늘도 힘내고. 그러자 아들은 엄마가 뭘 잘못했어. 할머니가 아프신데
엄마가 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엄마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아들이 똘망똘망한 눈을 하고 저를 올려다보는데 상황이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렇게 작았던 아들이 이렇게 다 커서 엄마 생각도 해주고 고마워서 쑥쑥 커야지. 그렇게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엄마도 그땐 더 편해질 것 같거든. 학교 늦겠다. 어서 가봐. 엄마가 저녁 맛있는 거 준비해 둘게. 그러자 아들은 제 앞에서 멈칫하더니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 우리 반에도 몇 명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엄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니 휙 등을 돌려 달려나가는데 아들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왔다는 충격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미안하면서도 대견하더라고요. 훌쩍 커버린 아들이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더 이상 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친정엄마 살았던 집을 내놓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매매 올려놓은 거 내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가 물려준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은 예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얼굴 보고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제 짐을 챙겨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갔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너는 무슨 낯짝으로 여길 또 왔어? 그리고 이혼한다고 했다며 이 주제에 무슨 이혼이야? 그냥 너만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재산을 더 받고 싶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해. 그래서 제가 애 아빠랑 산지 거의 20년이 가까워지는데 저도 그럴 권리는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변호사분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저희 부부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부터 큰 소리가 오가니 제가 왔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재산분할해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이혼할 결심을 하니 저도 이판사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속으로 쌓아놓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승훈이는 내가 키울게 여태까지 내가 키우기도 했고 당신은 나한테 양육비만 보내. 그리고 재산분할도 많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이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만 띄워줘. 이렇게 말하니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매번 애비 돈으로 생활했으면서 네가 어떻게 손주를 데리고 가. 그리고 우리 장손이다. 너한테 내가 보낼 것 같아. 너를 어떻게 저런 애랑 결혼을 했니? 우리 아들이 순진해서 저런 애를 만났지. 아무튼 네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범아 저런 말 듣지도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 준비하는 것도 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합의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몇 군데 다녀보니 다들 결혼을 한 지 오래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육권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정하게 돈을 벌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본이 양육권을 갖고 오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 우선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양육권은 애 아빠가 갖게 됐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본인 아들 재산 나눠주는 것도 까먹으시면서요. 미취학 아동도 아니니 아들이 법원에 참여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셨어요.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기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것도 아들한테는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법원까지 오게 하면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저는 더 이상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이혼은 마무리했어요. 각종 절차를 끝낸 후 법원에서 나오는데 출입문 기둥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 아빠한테 어떻게 됐냐고 너가 키우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죠. 그랬더니 의기양양한 태도로 저한테 소리치셨어요.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 너가 돈을 벌었니 뭘 했니 자격도 없으면서 무슨 양극권 타령을 내 이럴 줄 알았지. 평생 내 아들이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생활했으면서 세상이 다 인정한 거 아니냐. 엄마 자격 없다고 엄마 노릇도 못하는 게 며느리 노릇은 어떨까. 내가 대단한 거지. 그동안 괜한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도 뒤통수에서 계속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도 안 들었어요. 이혼을 한 후 친정엄마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60만 원의 양육비라도 붙이고 싶은 마음에 일을 구했어요. 그전 동네의 마트 일도 겨우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 집 근처에서 어떻게 일을 구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우선 무작정 동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종이를 붙인 곳이 없나 찾아봤었어요. 집 근처에 있는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어요. 오히려 김밥 말거나 음식 해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물어보셨어요.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벌은 돈으로 애 아빠한테 양육비를 보내고 종종 아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매번 통화음이 짧게 끊기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전화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문자도 보냈었어요. 그런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더라고요. 혹시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나 해서 하루는 애 아빠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됐죠. 왜 네가 여기 있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이라도 꿇으려고. 늦어도 한참 늦었지. 이혼 다 해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어머니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제 아들 보러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우리 아들만 보고 갈 거니까 어머니는 그냥 갈 길 가세요. 네가 왜 내 손주한테 연락을 해? 내가 그거 보고 우리 손주 전화번호도 바꿔버렸다. 지 애 버리고 갈 엄마한테 오는 연락 뭐가 반갑다고. 애 버리고 나갈 때는 언제고.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손주한테 연락할 생각을 해. 그리고 한창 공부하는 애한테 왜 연락해서 애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고도 네가 엄마니. 제가 제 아들한테 연락하는 걸 왜 어머니가 막으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 애를 버렸어요. 저는 우리 애 버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일해서 양육비도 보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말 필요 없다. 애 공부해야 되니까. 더 연락하지 말고 이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 연 끊고 나갔을 때에는 이럴 거라고도 생각했어야지. 이혼까지 한마당에 이제 와서 애 챙겨주겠다는 거야. 뭐야? 너가 이러는 게 우리 손주한텐 더 안 좋아. 애 혼란스럽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결국 아들은 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오게 됐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욕심에 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엄마 아빠 이혼만으로도 힘들 텐데 나도 참 아이 생각을 못했다고 느낀 후로는 연락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눈뜨러 돈 벌러 나가고 받은 돈으로는 양육비 보내며 생활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갑자기 누구지란 생각에 인터폰을 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어요. 아니 이 새벽에 여기는 어떻게 왔어? 추운데 어서 들어와. 얼굴 빨갛게 된 거 봐. 아니 엄마한테 할 말이 있으면 연락을 하지 왜 찾아왔어? 이 추운 날에 어떻게 온 거야? 버스 타고 왔어? 위험하게 왜 새벽에 왔어?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아들도 뭐가 그리 좋은지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웃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발표가 오늘 나와서 제일 먼저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기억나지? 내가 예전부터 말했었잖아. 내가 엄마 지켜준다고. 그때는 나도 어렸지만 지금 나 벌써 20살 됐어. 알지? 20살이면 성인이야. 20살도 됐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내가 정하고 싶어. 그때도 엄마랑 살고 싶었는데 괜히 내가 엄마 따라간다고 해서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참았어.
하지만 이젠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엄마랑 살래 그러면서 저한테 품 안에 꼬깃꼬깃 접은 종이 한 장을 주는데 거긴 합격증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의과대학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얼굴도 빨갛게 얼고 손도 다 얼어서 그 합격증을 제 손에 올려주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언제 이만큼 걷나 싶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 듣고 저도 괜히 내가 연락하면 아들이 더 힘들까 봐 꾹 참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키도 저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크고 듬직해진 모습을 보니 내가 참 아들 하나는 잘 낳았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대단해. 어떻게 힘든 공부를 했어. 고생 많았어. 엄마도 없이 우리 아들 너무 잘 컸네. 이렇게 저희는 서로 얼싸안고 정말 엉엉 소리가 나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이기만 했어요. 아들이랑 살게 된 일주일 정도는 꿈 같았어요. 집에 들어갈 때 아들이 저를 맞아주니 저도 모르게 집 가는 발걸음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저희 집에 오고 같이 생활을 하던 도중 열흘째였을 거예요. 주말 낮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제 뒤에 아들을 보시고는 씩씩거리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네가 뭔데 우리 손주를 데리고 가. 그리고 연 끊었으면 끝이지 왜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려는 거야.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제 아들이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나 더 이상 할머니랑 아빠랑 안 살아. 그땐 내가 엄마한테 간다고 했잖아. 근데 할머니랑 아빠가 말려서 그땐 그냥 살았어. 내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나도 이제 20살 됐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정할 거야. 그리고 내가 엄마랑 살고 싶어서 온 거야. 엄마가 날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더 이상 나 찾지 마. 할머니 손주는 이제 없어. 저는 그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마 시어머니도 그러셨겠죠.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머님이 벽을 붙잡고 다리를 막 떨고 계시는 겁니다. 손주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애원까지 하시는데 아들은 엄청 냉정하게 보기 싫다고 자꾸 우리 엄마한테 소리치면 그땐 나 성도 바꿔버리고 엄마랑 지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봐와서 알잖아요. 어머님에게 손주가 어떤 존재였는지. 저렇게 극성맞은 시어머님이셨지만 저희 아들에게 잘해주시는 것 보며 처음엔 견딘 거였는데 이혼 소송 때도 양육권 판결받고 그렇게나 좋아하셨고요. 근데 한순간에 저희 아들이 연 끊겠다. 저러니 어머님 충격이 대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고생해서 손주 의대 보내놓고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요. 저는 우선 시어머님을 집에 돌려보낸 후 아들이랑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들 전화기가 울려서 봤더니 어머님이 전화하셨길래 제가 받아서 잘 들어가셨냐 했더니 그 강인한 어머님이 울먹거리며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손주 좀 설득해서 집에 좀 오라고 해라. 어떻게 천륜을 끊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너랑 애비는 남이라도 나랑 손주는 남이 아니잖니. 너가 좀 설득을 해봐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부탁이다. 이번에도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우리 손주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다 빠지셔서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하는 말을 듣고 난 후 저도 입을 댔어요. 제 아들은 아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제 아들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어머니 그래서 아들이 싫다고 하면 저도 방법 없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처음으로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참 무섭고 어려웠던 시어머니였는데 이제는 늙고 약한 할머니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아들은 그 집에서 나왔고 대학교 근처 원룸을 잡아 생활하며 저랑은 자주 얼굴 보며 살았고요. 저도 열심히 아들 뒷바라지를 해줬죠. 어머님은요, 하루가 다르게 힘이 빠지시더니 결국 입원하셨다 들었고요. 남편은 바쁘다고 자주 찾지 않는다고 저희 아들에게 하소연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아들도 의대 공부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가볼 일은 더더욱 없었고요.
워낙에 아들만 챙겨서 신우도 둘이나 있는데 찾지 않는다고 하던데 누굴 탓하겠어요. 본인 탓하며 그렇게 어머님은 1년 정도 혼자 입원해 계시다가 장례식 소식만 들었어요.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고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전 남편은 못 본 지 10년쯤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앞으로 볼 일 없겠죠. 저도 요즘 날이 갈수록 바빠져서 그럴 겨를이 없네요. 아들은 졸업 후 피부과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고 있고요. 아들이 찾아온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다 바뀐 것 같고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아들도 그렇고 저도 요즘 참 바쁘게 삽니다. 저는 벌써 59이 되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60살이에요. 다들 환갑이 되면 퇴직을 하거나 마무리를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것도 조금씩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더 바쁘게 생활하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혼을 하면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없기도 했고 아들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20대 또는 3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는 지금이 제 생의 안정기 같아요. 하루하루 평안하고 조용한 날들에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요 다들 행복하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